자, 이쪽 잠깐 보면 제가 이거 컬러로 나눠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제 택배로 받았지만은 나중에 컬러로 받으시게 될 거고, 제발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한 페이지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페이지인 거예요. 이제 시 개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건데, 제가 쓰는 표현들은 가장 정확한 표현들을 가져왔습니다. 교육과정 내용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모든 개념은 어떤 체계가 중요하거든. 자, 그럼 우리는 시라는 장르에 대해서 체계 정리를 할 건데, 맨 처음에 시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국어에서는 그게 정의가 되고 나면 어떤 특성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야. 문학은 항상 내용, 형식, 표현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럼 특히 시에서의 표현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등이 있고, 중등 내신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고1 내신까지도 학교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다룬 느낌도 있고 아닌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되게 머리 쓰면서 하지, 중학교만 와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버벅거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거의 끝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중등 개념 때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고1인데 내가 여기서 수월하지 않다, 고2, 3인데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2배속 이상으로 정리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왜 그러냐면 중학생한테 딱 맞는 수준이니까 사실은 체급 자체가 되게 약한 개념들, 체급 자체가 되게 약한 시험들, 체급 자체가 되게 약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2단계인 친구들은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좋고, 중학생들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제가 몇 번이나 정했었는데, 시에 대한 정의. 제일 중요한 건요, 일단 누가 쓰는가요? 문장에 주어져. 누가 쓰겠어요? 당연히 시인이 씁니다. 자, 정의 우리가 저번 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볼까요? 시에 대한 정의, 기억나시는 대로. 자, 같이 볼게. 시인이 뭘 쓰는 거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운율, 심상, 함축으로 표현한 언어 예술이고요. 자, 여러분 하나씩 짚어보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의 이름은 시의 3요소로 갑니다. 시의 3요소는 당연히 모든 시에 다 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게 시의 정의잖아. 모든 시에는 다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시인인데 시인이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 작품 안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작품 내에서의 화자다라고 해서 시적 화자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그럼 봐봐. 화자가 있으면 항상 들어주는 사람, 청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야. 일단 화자가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에 따라서 청자는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었고, 두 번째, 이 시적 화자와 시인이 같은 경우도 있으나 다른 경우도 있다고 그랬었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1인칭 대명사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1인칭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있다, 나가 드러나는 거고, 없다, 안 드러나는 거죠.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짝대기 하면은 나중에 고1 때 배우는 집합에서 공집합게요. 없다는 뜻이니까 지금 일단 갖다 써먹을게요.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화자와 청자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럼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를 쓴 이유, 지읒,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니? 시의 주제는 뭐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야. 뭐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싶었어, 뭐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어, 배고픔을 얘기하고 싶었어, 극복 의지를 얘기하고 싶었어. 전부 다 뭡니까? 주제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네 번째는 운율, 리듬, 심상, 함축이고, 일곱 번째 표현법까지 물어볼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래서 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일부 내신에서는 특성 같은 것도 물어보고 내용 같은 것도 물어보는데, 이 내용이라는 건 작품마다 다를 거 아니겠니? 특성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써놨지만 일단 저기는 따로 크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 정도 일단 보실게. 그리고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 이제 얘들아. 시라는 것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시어가 모여서 시구가 되고, 시구가 모여서 시행이 되고, 시행이 모여서 하나의 연이 되고, 연이 모여서 작품이 되죠. 동시에 리듬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항상 뭐가 있어?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직접 드러나면 외형율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게 아니면 내재율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하나 더 가볼게, 얘들아. 외형율의 경우에 여러분, 외형률의 경우.
당연히 뭔가 틀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얘는 정해진 형식을 따르는 시다 그래서 정형시라고 한다고 배우셨고, 내재율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까 자유시라고 한다고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전문학은 어떻게 됐어? 100% 정형시라고요. 현대문학은 섞여 있는데 얼추 한 2% 정도만이 정형시고 98%는 내재율이고 자유시로 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큰 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건 뭐냐면 표현법들이야. 자, 그래서 여기 표현법. 일단은 제가 비유법이라고 써드릴 거고요. 아까 수업 듣던 친구들은 비유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비유의 종류에서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이런 거 다 쓰는 거 배우셨잖아. 자, 그래서 혹시 이거를 뭐 저한테 배운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아는 대로 싹 다 비유의 정의부터 해서 한번 싹 다 적어볼까요? 자, 적는 거 지금 시작합시다. 아까 배우셨던 친구들은 최대한 머리의 기억에 의존해서, 전 모르겠으면 보고 베끼셔도 상관은 없어. 영상 잠깐 끊습니다. A를 B에 빗댐이라고 쓰시고, 자, 일단 정의부터 할 건데, 자, 일단 A가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생각이라고 해서 얘를 원관념이라고 하고, B는 이제 A를 가지고 A를 표현하는데 도구로 쓰인 거잖아. 그래, 보조적이니까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 좀 더 쉬울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강아지, 콩이. 콩이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내가 길 가다 콩이를 봤다고 하자. 그러면 분명히 콩이는 아닐 거거든요. 콩이는 지금 서울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콩이 같은 강아지를 봤다고 하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본 건 뭐야? 강아지죠. 이 강아지가 원관념이야. 내가 실제로 본 거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를 어떤 존재에 비유해놨어? 콩이에 비유를 해놨죠. 그러면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자, 그럼 봐. 뭐 예시가 잘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아주 전형적인 백옥 같은 피부. 저도 쌩쌩할 땐 백옥 같았어요, 피부가.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관념 피부죠. 그럼 봐봐. 뭐에 비유를 해놨어? 백옥에다 비유를 해놨지. 이걸 뭐라고 한다? 보조관념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직유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인듯 인양 같이 매개하는 어휘가 직접 드러나 있는 거야. 그 직유법을 뭘 직유법이라고 하냐? 매개어가 직접 드러난 비유를 직유라고 합니다. 된 여기까지. 그럼 매개어로 쓰이는 게 뭐야? 뭐뭐 같은, 뭐뭐 인듯, 뭐뭐 인양, 뭐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계실 거고. 자, 두 번째로 은유는 콩이는 바다다 라고 한번 했다고 쳐봐.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봐, 얘들아. 매개어가 지금 없죠. 매개어가 지금 없단 말이야. 아, 알겠네. 매개어가 은둔해 있는, 매개어가 숨어 있는. 그래서 정리하면 왜 직유다? 직접 드러난 비유니까. 왜 은유다? 은둔해 있는 비유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여기도 원관념, 보조관념 써볼 건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콩이야,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원관념. 내 마음이야, 여기가 원관념. 뭐에 비유해놨다고요? 바다요. 여기는 보조관념. 뭐에 비유해놨다고? 호수. 여기는 뭐라고요? 보조관념이라고. 이해되셨죠? 자, 의인법은 얘들아 진짜 별게 아니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이 빗댄 거예요. 봐봐. 의인. 인이라는 게 사람 인자야. 그리고 의는 그것인 것처럼, 즉 비유라는 의미예요. 의라는 것. 그래서 사람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한 걸 뭐라고 한다? 비유의 의자, 사람 인자를 써서 의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콩이가 막 멍멍 짖는다고 하자. 콩이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했다고 치자. 콩이는 여기서 콩이는 강아지야. 내 전칭 강아지. 콩이가 노래한다. 새들이 정답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새들이 정답다. 죄송해요. 자, 봐봐, 얘들아. 자, 콩이가 노래한다. 콩이는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짖는 거라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노래라고 느낀 거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원래 콩이는 원관념은 여기서 뭐예요? 동물이죠. 그런데 노래를 실제 한 건 아니지만 난 그걸 노래라고 느낀 거니까, 콩의 짖음을 나는 노래라고 느낀 거니까, 노래에 비유한 거니까 보조관념은 노래고 보조관념이 인간에 빗댔잖아. 인간의 속성에 빗댔잖아. 그래서
동물인데 인간이 아닌 건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의인법. 됐니? 자, 또 얘기한다. 별들은 당연히 인간이 아니죠. 이건 자연물이죠. 자연물이 어떻다고? 정답돼요. 정답 오는 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고 생각이잖아. 그럼 보조관념으로 어떻게? 인간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법이 돼.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이거야. 뭐와 뭐가 겹친다? 의인과 화류는 일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봐봐. 1번이 어디에 속하고 2번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다 그려보세요. 1번 어디에 속하고 2번 어디에 속하지? 그럼 화류를 알아야 되겠죠. 화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류는 활동할 때 그 활자야. 그래서 활동이 없는 것, 즉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하면 이걸 화류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 예를 들면 숲이 숨을 내쉰다 라고 했다고 치자. 자,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 숲이죠. 원관념이죠. 원관념은 뭐야? 무생물이야. 잠깐만, 숲은 생물인데? 이렇게 하자. 그럼 파도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나무는 생물이니까 파도가 숨을 내쉰다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봐봐. 파도는 뭐야? 원관념. 무생물이죠. 근데 숨을 쉬는 거는 뭐야? 생물의 특성이죠. 따라서 보조관념인 어디에 비유했어? 생물에 비유해놨지. 그럼 봐봐. 무생물인데 생물에 비유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화류야. 선생님, 뭐는 의인이고 뭐는 화류예요? 간단하다니까. 파도는 인간이 아니고 동시에 생물도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아닌 생물에 비유했으니까 얘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자연물이면서 인간에 비유했지. 무생물이면서 살아있는 인간에 비유했지. 화류도 되고 의인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일단 인간이 아닌데 인간에 비유했고 무생물인데 생물인 인간에 비유했으니까 1번은 당연히 의인법이 될 것이다. 됐니? 쟤는 이미 생물이잖아.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걸 인간, 살아있는 것에 비유했으니까 당연히 화류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있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다 이해할 거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시고 틀릴 일은 이제 없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10초 딱 잡아주시고 영상은 잠깐 끊을 거고 필기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고요. 됐어요? 예. 그러면 잠깐만 영상 끊었다가 칠판 지우고 갈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한 3페이지쯤에 보시면 이게 다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글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수업 필기 해드릴 테니까 필기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음성 상징어라는 게 있거든. 크게 두 가지로 의성어가 있고 의태어가 있는데, 우리가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라고 하면 그게 의성어예요. 소리를 흉내낸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보셔. 의가 뭐라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뭐를? 소리. 그러니까 소리 성자예요. 그래서 뭐를? 의성어가 이런 거야. 의태는 뭘까? 형태를 흉내내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흉내내니까 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형태의 태가 됐다고요. 됐니? 의태어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얘도 의성어 같은 애들이 있고 의태어 같은 애들이 교집합들이 있는 게 문제야.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의성어, 의태어는 전부 다 품사가 부사예요, 여러분. 부사입니다. 그래서 의성 부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의태 부사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럼 봐봐. 의성 부사로 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비유지. 소리로 비유한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의성법이라고요. 다시 소리를 비유한 거니까 의성법, 형태를 비유하니까 의태법. 자, 예를 들면 멍멍, 깡충깡충. 토끼가 뛸 때 깡총깡총하고 뛰진 않잖아. 소리를 내면서. 그냥 깡총깡총하는 왠지 이 느낌이 깡총깡총 같잖아. 근데 멍멍은 어떻게 형태로 흉내를 낼 거야? 그냥 멍멍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명확하게 의성어와 의태법인데 가끔씩 여기 중간에 좀 겹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의성법과 의태법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건데 대유가 있고요, 제유가 있고 환유가 있는데요. 자, 대유법 안에 제유법과 환유법이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셔 여러분. 제유와 환유인데 제유는 뭐냐? 전체를 일부가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대유법 자체가 대신해서 비유하는 거라서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일부가 대신 비유한다.
필기하십시오.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사람은 빵만으로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써볼게요. 사람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거 환유로 가야 되네. 하지만 제휴도 되네. 그럼 여러분이 또 헷갈리겠죠? 환유부터 설명을 해. 환유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특정 속성으로 비유하는 것을, 다시 대상을 특정 속성으로 바꿔 비유하는 것을 환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환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유, 바꿀 한자야. 바꾸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예를 들면 투표는, 조만간 대선 투표하겠죠? 어제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투표는 민주주의의 다음 대통령이 또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꽃이라는 건 뭘까? 일종의 결실, 맞죠? 성취,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다시 투표의 속성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를 했으면 이런 게 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봅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자, 이거야.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식량들이 있다고 합시다. 밥도 필요하죠. 고기도 필요하죠. 야채도 필요하죠. 등등등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빵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제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라는 말은 얘가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전체를 일부가 대표하는 거, 즉 제왕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라고 해서 제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빵으로 대표해서 표현했다. 빵이 대장이 됐다. 빵이 제왕이 됐다. 그럼 빵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제유라고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암기가 가능할 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제유법까지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변화법, 강조법 있습니다. 변화법, 강조법도 한번 쭉 볼게요. 자, 일단 반어랑 역설을 묶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 근데 자꾸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헷갈렸나 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헷갈려가지고 자꾸 엮는데, 오히려 엮으면 안 돼, 저기는. 안 엮고 내가 그냥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면 도친이 이런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문법적 어순을 뒤집는 거야. 간다, 내가,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치는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나라의 어순은 주어 먼저 그 다음 서술어인데, 얘는 지금 서술어 먼저 주어로 썼으니까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꿨죠. 이게 도치법이야. 자, 도치법의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써주잖아. 강조가 되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인용하는 거야. 어떤 사람 말을 인용하는 거야. 대꾸, 생략, 반어, 역설인데, 일단 생략은 말 그대로 필요한 정보를 생략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생략이고, 반어는 얘들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즉 상황을 보면 알 것 같은데, 평소에 얘가 한 90점 맞는 친구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얘가 9점 맞았다고 치자. 그럼 이제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얘기한다고 치면은 잘한 게 아닌데 잘했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한 게 반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역설은 뭐냐면 모순이야. 모순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모순이야. 반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우리 아우성 치다 알죠? 엄청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래? 소리 없는 아우성. 야, 어떻게 아우성은 되게 시끄러운 건데 소리가 없을 수가 있지? 이거 뭐 한 거야? 논리적 모순을 표현한 거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하면 모순, 형용.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반어는 뭐야? 본뜻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역설은 뭐야? 논리적인 모순이야. 이 두 가지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미안해. 필기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고. 뒤쪽에 있는 간식 드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대꾸는 말 그대로 꾸가 대응되는 거야. 자, 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문법 구조의 구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내용상 대꾸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푸른 하늘, 붉은 내 마음. 자, 그럼 봐봐. 자, 색과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공통점도 있지만 붉다 푸르다가 대응되고 있고 하늘과 내 마음이 대응되고 있죠. 그럼 봐봐. 문법적으로 봐도 푸른 하늘, 붉은 마음 해서 문법 구조가 반복되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도 대응되는 이런 것들을 대꾸라고 합니다. 됐니? 다시. 내용상, 문법 구조상 대응되고 있으면 대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얘들아. 푸른 하늘은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죠. 붉은 내 마음도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지. 선생님, 내 마음은 두 글자인데, 오케이. 명사, 명사인데, 명사, 명사도 한 단위 명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고, 내용도 동일하진 않지만, 내용도 유사하죠. 어떤 측면에서? 푸르다, 붉다, 전부 다 뭐야? 색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푸른 것에 수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명사라는 측면에서 둘 다 내용상 유사하잖아. 여기까지 되셨을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 들어가면 찾아볼 게 무진장 많거든. 저 따라오지 마시고 무진장 많거든.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표현법의 마지막 강조법입니다. 많이 왔다 얘들아. 우리가 표현법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자, 필기하고 계시고 필기 다 하셨습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자꾸 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영탄법은 감정을 표출하는 모든 것을 영탄법이라고 하는데 좀 좁혀서 보면요. 좁게 정의하면 감탄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품사 중에 감탄사가 오거나 또는 어미 중에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좀 더 넓게 보면요. 영탄법은 감정 표출을 위한 의도가 있으면 전부 다 영탄법으로 봐요. 일단 수능 시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내신은 좁게 봐야 변별이 되니까 수능은 넓게 봐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수능은 넓게 보고 내신은 좁게 봅니다. 자, 서리법은 뭐냐? 이거야. 원래는 평서문. 그런데 표현만 뭐로 한 거야? 의문문.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답정너요. 오빠 나 예뻐?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아니 그러면 예쁘다고 안 할 거냐고. 물론 나는 예쁘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는 이제 또 뒷감당이 쉽지가 않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답정너로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서리법이야. 나 예뻐 라는 말을 나 예뻐?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뭐를 물어볼까? 그건 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답정너. 서리법이다. 자, 점층은 뭐냐면요. 점차적으로 세지는 걸 점층이라 그래요. 정강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하강이야. 이름 이런 거지. 극, 대노, 대노, 소노, 중노. 이러면 점강, 중노. 거꾸로 갔는데? 중이 먼저인데? 중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이러면은 점층. 그래서 봅시다. 반복은요, 말 그대로 반복되는 게 반복이고, 과장은 말 그대로 과장. 야, 죽을 것도 아니면서,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다. 안 죽어요. 근데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라고 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쇄, 나열, 병렬들이 있는데, 얘는 사실은 문학의 표현법은 아니고, 독서의 글의 전개 방식인데 문학에도 쓰일 수 있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연세는 이런 거야. 원숭이는 엉덩이가 어떻게 생겼죠? 콩이부터 갑시다. 콩이 엉덩이는 진짜 노란색이야. 콩이 엉덩이는 노란색. 노란색은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어. 자,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럼 봐봐. 뭔가 콩이가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바나나로, 바나나는 맛있다로 뭔가 연결이 되고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연세라고 한다. 선생님, 나열은 안 되나요? 돼. 뭐가 다른가요? 사실 거기서 거긴데요. 나열은 좀 더 동등한 대상들을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이
전 여친 강아지 중에 비지 있어요. 비지. 시바견 있었어요. 시바견. 걔가 자바니. 우리 엄마가 키웠던 강아지 있어요. 하니. 이러면은 나열이야. 전부 다 강아지 이름입니다. 강아지 이름. 병렬? 선생님 이거 병렬 아니야? 맞는데 병렬은 조금 다른 게 이거야. 되게 가슴 아픈 소설 중에 난소공이 있어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난소공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여기 장면은 가족들이 집에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그리고 영희가 자기 집 문서를 찾으러 갔는데 얘가 좀 돈이 많은 아저씨예요. 그래서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썰어줘요. 고기를 굽고 고기를 썰고 있어요. 스테이크를 썰고 있어요. 고기를 쌈장에 딱 찍어 먹어가지고 쌈 싸 먹고 있어요. 스테이크를 소스에 발라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면이 여기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병렬이라고 해요. 알까 얘들아? 미안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쭉 한번 하시고 우리가 이제 대단한 걸 한 거예요. 문학, 시에 나오는 모든 표현법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정리되신 친구들은 잠깐 쉬셔도 됩니다. 이거 좀 니네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얘들아, 조화라는 건요 같아지는 거야. 그럼 조화랑 반대는 뭐냐면 구분을 짓거나 하는 거거든요. 구분을 짓거나 하는 것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표적인 조화는 자연친화예요. 자연친화는 뭐라고 볼 수도 있니? 동화라고 볼 수도 있죠.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있고 옆에 있는 뭐 자연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게 좋아. 이러면 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일제시대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이 일제시대를 동화하거나 친화했겠어요? 아니면 멀리 했겠어? 멀리 했겠지. 극복 의지가 있었겠지. 여기는 조화가 있었을 거고 친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노래를 하고 있다? 아니요. 오히려 대상과 구분된다로 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보셔. 지금 처음부터 보시면요. 자, 소년이 있어. 그런데 소년은 보니까 옆에 있는 막 이런 어떤 되게 예쁜 자연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건 알겠어. 그런데 목놓아 흘렀어요. 새겼어요. 달렸어요. 고든 기운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 이쪽으로 와봐. 노랫가락이 흔들리고 별들이 춥다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부정적이냐면 뭔가가 흔들렸다라는 건 부정적이고 뭔가 춥다 얼어붙었다 전부 다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부정적 상황에서 소년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지. 너 노래하면서 뭔가를 극복해보라는 얘기거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정 상황과 극복 의지니까 둘은 조화가 아니라 부정적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지. 내가 일본과 조화를 이루거나 동화가 되면 어떡하겠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뒤쪽 주제로 가면 뭐가 되겠다? 거부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시대현실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 그럼 시대현실과 뭐가 돼야 돼? 조화되시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구분되시고 극복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필기해 주시고 괜찮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잘 안 보이면 이쪽 오셔도 돼요.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봐봐, 같아지는 건데 여기 애매한 게 담담한 어조는 돼. 왜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내가 감정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의 실제 감정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과장해서 격정적으로 표현하면 감정을 여기까지 올렸겠죠. 자, 반대로 내가 조금 차분하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내렸겠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담담한 어조라고 해. 관조적 어조라고 해요. 그런데 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아버지의 돌아가신 상황이야. 아버지의 임종 상황이에요. 그렇게 읽히니? 봐봐. 의원이 집에 갔죠. 손으로 눈 밑에 미명이 낯을 덮었다니까 눈빛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낯을 덮었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눈 뜨고 죽었으니까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거거든요. 편히 죽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죠. 그럼 봐봐. 우리는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대요.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는 운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까지는 실제 감정인데 이 다음이 중요해. 울다 목에 피가 터졌다까지 얘기한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어? 아버지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아버지 임종이죠. 뭐라고 얘기했니?
풀벌레 소리로 멀리서 보고 있어. 풀벌레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 풀벌레 소리는 그러니까 벌레 소리잖아요. 그냥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야. 이 상황을 풀벌레 소리로 얘기했으니까 뭔가 격정적으로 막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풀벌레 소리로 얘기했으니까 좀 더 감정을 내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담담한 어조인 건 맞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얘기가 합일이 아니라 맞죠? 대상과의 합일이 아니라 담담한 어조로 회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정확한 거죠. 또는 담담한 어조로 아버지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보는데 합의는 같아지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랑 내가 같아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봐봐. 얘는 돼요. 얘는 왜 되니? 그렇지. 뭐 하고 있어 지금? 자연친화하고 있잖아. 그 자연친화라는 게 어디 보이니? 자, 내가 집을 3칸을 만들겠대요. 우리 집이야. 그럼 우리 집에 일단은 나는 여기 한 칸에 살 거야. 그리고 옆에 뭐 주겠대요? 달한테 한 칸을 주겠대. 굉장히 낭만적이네. 야, 달아 너 한 칸 가져라. 그 다음에 청풍. 바람아 너 한 칸 가져라. 잠깐만, 강산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산은 그냥 옆에 둘러주고 살지 뭐. 즉 무슨 얘기야? 내 주변에 권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내 주변에 뭘 놔두겠다? 그렇죠. 자연을 놔두겠다죠. 됐니? 그래서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대기하고 있다. 오케이, 정확하게 보이시죠? 대상은 여기서 뭐야? 자연이죠. 조화는 뭐야? 친화죠. 자연 친화라고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필기 부지런히 하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요 선지 판단 능력이 확 생길 거야. 그 다음에는 선지 하나하나씩 놓고 이제 OX 하는 문제들 풀어볼 건데, 그럼 그것대로 내신형 문제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서 풀어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학교 입학해서 학교별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 불만족스러운가 봤더니 애들아 봐봐. 처음에 제비를 봤어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얘가 왠지 뭔가 서러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집이 없어? 집이 없으면은 저기 집 많은데? 라고 뭔가 내가 대답을 해준 것 같아. 그랬더니 제비는 다시 한번 말한 듯 하는데, 야, 그런 구멍이 있으면 뭐해. 황새가 쪼고 뱀이 와서 뒤지는데? 얘들아 봐봐. 자, 일단은 무슨 표현법이야? 의인법이죠. 왜? 제비가 울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뭐라고? 제비가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의인법이야. 두 번째는 아까 정리 안 했는데, 자, 풍유 또는 풍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 풍자는요,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 동시에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비유를 했던 거예요. 황새나 뱀은 탕간오리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탕간오리가 누구를? 제비, 백성들을 막 못살게 착취하고 집 막 뒤져가지고 재산 뺏어가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탕간오리가 백성을 못살게 군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럼 탕간오리에 대한 비판이죠. 원관념이 백성이나 탕간오리 없이 제비하고 황새, 뱀 가지고만 얘기했으니까,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얘기했으니까 풍자도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안 돼 사람 빗댔으니까 의인도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탕간오리를 비판하는 부정적,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정답은 4번 괜찮은 선지겠죠. 정답은 이 선지 괜찮은 선지겠죠. 필기해 보시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황새나 뱀 같은 애들이 못살게 군다. 그러면 둘 다 못살게 구는 애니까 탕간오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예, 필기하시고. 선생님 좀 이따 수업 애들 진도 좀 체크해줘서 보내주세요, 톡으로. 자, 정리되셨고 넘어가서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쭉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서경별곡이라는 시인데요. 서경별곡이라는 장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서경별곡, 서경별곡, 죄송해요. 경기체가, 미안해. 큰일 났어, 내가. 자, 여러분 다시. 경기체가라는 그런 장르인데, 경기체가는 요즘으로 치면은 플렉스하는 노래야. 힙한 플렉스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되게 자랑하는 노래예요, 자랑.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니까 자부심이겠죠. 봐봐. 어때요? 나 잘 나가죠? 이런 얘기라고. 어때? 잘 나가죠? 이런 거. 됐죠? 잘 나간다니까 틀렸다가 되겠죠. 불만족스럽다? 없다. 넘어갈까요? 경기체가니까 자랑하는 노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되셨죠? 자, 필기 되셨으면 넘어갈 거고. 여러분 과제 해오셨죠? 모의서 풀어오는 거. 좀 이따가 확인해 볼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안 해오시면 좀 이따 풀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얘들아.
어조가 단호하다라는 거는 별거 없어. 뭔가 의지를 표출한다든지 단정 짓든지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셔. 뭔가 단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봐봐. 얇은 사 하얀 곡갈이란 것 자체가 시각 묘사죠. 파르라니 하얗다 파르다 뭐야? 색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죠. 색채 이미지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있다. 전부 다 시각적 묘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다 전혀 모르겠죠. 뭐라고 해야 돼? 묘사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되셨니? 그래서 단호하다 틀렸고 묘사다라고 보셔야 되기 맞겠고 넘어갑시다. 필겠니? 그러니까 딱 보면 보여 얘들아. 특히 선지를 보고 판정하는 거니까 선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연습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거고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00문제 정도 연습하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벌써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말고 오늘 400개를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한 4년 안에 끝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내년에 하고 있고 내후년에 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 6년, 7년, 8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빠르게 정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고. 자,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인데 자 봐봐. 부정적 상황이란 뭘까? 이런 거죠. 자, 이 새끼들이 자꾸 시샘을 하고 있네. 그리고 뭐야? 야, 광도 들었잖아. 가산이 탕진했잖아. 먹을 것도 없잖아.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 하고 있어? 야, 너희 좀 일 좀 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 상황을 던진 다음에 일을 해보자 라고 대안 제시라고 했죠.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 드러나 있다.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선지 되겠습니다. 필기 정리해 주시고요. 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47번. 자,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 단호한 어조다? 어딨어 단호한 어조는? 그러네. 뭐래? 야, 흔들리더라도 가자. 꽃이 핀다. 가자. 야, 목숨 걸잖아. 서자. 영원한 괴로움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뭔가 해보자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 선생님 그게 단호한 거예요? 모르더라도 의지를 드러냈으면 단호하다는 맞아 얘들아. 됐니? 그리고 봐봐. 왜 이게 의지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를 청유문이라고 하지. 청유문은 누가 만들지? 청유형 어미가 만들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청유문은 어떤 게 청유문이에요? 잘 들어야 돼. 화자와 누가? 청자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필기 정리해 주시고 되셨으면 넘어가 봅시다. 미안해 얘들아. 어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저도 졸려요. 방학 때는 다 같이 힘들어. 자 볼게요 얘들아. 부정적 현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봐봐 얘들아. 순박한 풍속이 있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죠. 인성이 어질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죠. 태평성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죠. 봐봐. 순풍이 죽었어? 순풍이 없어? 아니? 거짓말이야. 순풍은 안 죽었어. 인성이 어지러? 맞아. 즉 무슨 얘기야 전부 다?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더군다나 낙사, 즐거울 낙자요. 즐거운 일이 무한히 많대요. 됐니? 그럼 당연히 부정적 현실 같은 건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 자체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크게 비판을 하는 느낌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서. 물론 이건 있다 얘들아. 이게 도산 12곡이니까 12개잖아요 12개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은 비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 근데 여기에는 비판이 없어 얘들아. 왜 그런지 봐봐. 지금 야 나 바라는 일은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자 연안에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 막 이렇게 구름이 낮게 깔릴 때가 있어요. 안개처럼. 이런 게 연하야 얘들아. 얕게 깔린 구름이 연하야. 그러면 연하를 집으로 삼고 달과 바람을 친구로 삼겠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결국 무슨 얘기야? 권력자 친구도 없고 재산 있는 친구도 없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친화하겠다는 얘기고요. 소박하게 살겠다, 안분지족하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병으로 늙고 가는 건요? 요즘은 병으로 늙고 가는 게 별로이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 전쟁이 뭐 1000번 정도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안 죽고 별난으로 안 죽는 게 엄청 태평성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 중에 바라는 게 뭐냐? 허물이 없다. 허물없게 살자. 뭐 하면서 살자? 수양하면서 살자. 이걸 뭐라고 한다?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보잖아.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순박한 풍속, 인성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나는 즐거운 일도 많대요. 근데 봐.
망건생애. 이 사람은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죠. 학자의 삶으로서 책이 많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고. 봐봐. 만고. 오래된 만년이나 된 시간. 주야에 그치지 아니함. 전부 다 뭐야? 계속됨을 얘기하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뭐뭐 하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 공부하자는 얘기야. 우부는 뭐냐면 모자란 사람들이야. 그래서 야, 모자란 사람도 공부해. 그런데 성인이라고 공부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어려워. 공부라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어느새 늙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네. 아니나 다를까 이황이라는 분은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도산서원에 가보시면 이황을 모신 서당인데,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마찬가지야. 너희도 예를 들면 뭐 피카소 그림 보려고 막 우다다 이제 가더, 아니 피사의 사탁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광지에 갔을 때 이런 데를 찾아가 봐. 저도 비슷해. 저도 윤동주 빠돌이에요. 윤동주의 시비가,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신 곳이 일본이잖아. 그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도시샤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하나 있고 교토에 있어.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 터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일본, 그러니까 교토의 조형예술대학이라는 곳에 있어. 그래서 맨날 저는 일본 여행 갈 때마다 한 2번 정도 가면 한 번은 무조건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오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민들은 그 앞에 잼민이들 다니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 다니는 잼민이들은 뭐 한국말로 써있고 뭐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겠지만, 거기 와서 괜히 꽃 갖다 놓고 혼자서 이렇게 한 30분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나 시골 애들은 쟤는 뭐하는 애일까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좋아. 왜? 윤동주 빠돌이니까.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나는 공부가 좋아 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항의 어떤 정신세계나 철학세계에 되게 감명을 받은 외국에 있는 학자들은 도산서원 와서 그렇게 흐뭇하게 한 30분씩 1시간씩 있다 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다시 돌아와서 이황이라는 분은 여기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다? 자연친화 또는 공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이 현상이 얼마였다, 부정적이다,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판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틀렸다로 가시면 되겠다.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서 여기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딱 있네. 봐봐. 얘들아, 우리는 순수라는 건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포수가 납은 여기서 뭐를 비교한 거겠어? 총알이죠. 근데 그 총알은 납이니까 뭐야? 생명을 빼앗는 거니까 뭔가 타락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 한 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냥해서 쏴버렸죠. 그랬더니 맞은 건 뭐야? 그 순수가 상한 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수는 상한 새가 돼버렸잖아. 그럼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이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이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고 굳이 얘기했는데 덧붙여서 뭐라 그랬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게 제한적인 이름을 썼으니까 비판의식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을까요?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죄송해요. 힘들어서 아침 9시부터 지금 8시 돼가죠. 11시간째 수업하고 있어. 뒤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하고. 자, 아까 여러분 얘기하셨죠. 풍자는 뭐다? 써주자. 풍자는 뭐랑 뭐를 풍자라고 한다 그랬었다?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은 표현하고. 근데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돼?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세태가 뭔가요? 세태라는 거는 세상의 상태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니, 그놈의 감옥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지냐고요. 빨리빨리 갔으면 내 주변 사람들 안 가고 나 혼자 그냥 뒤집어 쓰고 가면 돼. 야, 그러면 좀 약간 사람들이 야, 그래도 상남자다, 야,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할 줄 안다라고 했을 텐데, 아니 이게 무슨 낭패야. 옆에서 자기를 도와줬고 자기가 시킨 일 했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구속돼 버렸어요. 어제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제 구속이 되셨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잡혔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내가 얘기했다고 치면 세태 풍자 또는 세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됐니? 자, 그럼 봐봐. 풍자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한 개념인데, 이게 너무 사실은 크게 들어와 있으니까, 다양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풍자라는 개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 이거 읽어보신 사람 손? 자, 좀 이따 읽어보셔야 되고. 자, 그럼 봐라 얘들아. 풍자라고 봐야 되냐? 풍자요?
풍자에 비판이 있어야 되잖아. 비판이 없어요. 지금 뭐라고 있어? 야, 맑은 녹수로 살자. 야, 마음에 빛이 떠올라. 야, 맑은 녹수로 살자. 이런 얘기를 보면 풍자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그렇죠. 어떤 의지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풍자 X라고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봅시다. 자, 51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야. 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애국가를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애국가를 비판으로 볼 수는 없는데, 봐봐. 낄낄댄다, 깔쭉댄다는 게 벌써 뭔가 긍정적 웃음은 아니죠. 그리고 보셔 여러분, 뭐하니? 대열을 이루고 있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면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거니까 뭔가 부정적 어휘가 계속 들어와 있지. 자, 봐. 이 시는 극장 안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울려 나오는데,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 다들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 일어서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다. 자, 물론 애국해야죠.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예를 들면 애국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애국을 강요해서 누군가, 예를 들면 독재 정부의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되게 강조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진짜 옛날엔 그랬대요. 나도 몰라. 옛날 할아버지 시절에는 이랬대요. 이렇게 해가 질 때 국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애국가가 딱 울려 펴지면 다들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국기 바라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거 했었어야 됐대요.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봐봐. 굳이 그렇게까지 애국을, 내 인생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시절을 비판하는 거야. 애국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절에 독재 정부가 막 애국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을 정당하게 한 논리로 썼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와요? 시적 하자는 냉소적으로 대응한다. 낄낄 깔쭉이라는 어휘를 쓴다요. 즉 무슨 얘기야? 비판의식이라 보고 있죠. 비판의식이죠. 그럼 봐봐. 직접적으로는 뭐야? 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의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전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가 되시겠네. 여기까지 되실까요? 필기 정리하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자,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대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우엄 위에 치달아 앉아. 자,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얘들아. 자, 두엄이 뭐냐면 약간 뭐 음식물 쓰레기, 그 동물들의 그 있죠, 똥, 콩이 똥 이런 거, 강아지 똥 이런 걸 갖다 모아가지고 퇴비를 하는 거야. 퇴비니까 엄청 더럽고, 물론 이제 이게 있어야 우리가 농사 짓는데 좋겠죠. 하지만 어쨌든 더럽고 막 냄새도 나. 근데 여기에 두꺼비 되게 못생겼잖아요. 두꺼비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 파리를 물고 있어요. 그럼 봐봐. 자, 우리 먹이사슬 한번 써볼게. 자, 파리가 누구한테 먹히니? 두꺼비한테 먹히지. 두꺼비는 또 누구한테 모이니? 백성골한테 먹히지. 딱 써놓고 보니까 어떤 관계야? 그렇죠. 백성이 탄간오리한테 잡히죠. 탄간오리는 다시 왕이나 또는 어사들한테, 암행어사들한테 혼나지. 이렇게 비유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골이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퇴비 똥덩어리에서 막 이렇게 얘가 굴러굴러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얘가 굴러 떨어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날쌔가지고 다행이지. 야, 크게 다칠 뻔했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두꺼비를 묘사해 놓은 거야. 그럼 누구에 대한 비판이겠어요? 당연하죠. 두꺼비에 대한 비판이지. 두꺼비가 특히나 뭐 했어? 몽개그하고 있죠. 그래서 두꺼비가 몽개그했고, 두꺼비 그 몽개그에 대해서 더더욱 얘를 우스꽝스럽게 보면서 얘를 우습게 묘사함으로써 더더욱 비판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비꼬고 있는 거죠. 여기가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다 라기보다는 뭐야? 현재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OX 한번 고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되셨으면 넘어갈까요? 네, 필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문학작품 한 200~300개가 눈에 한번 읽혀져.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에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좀 더 편하게 보실 텐데, 이제 내신은 내신답게 또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시험 범위 들어가 작품 정리할 때 같이 보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봐봐. 성찰이라는 건 뭐니?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 그럼 봐봐. 지금 보시면 내 가슴에 독을 차고 난 살고 있대요. 이 자체가 뭐니?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얘기니까 성찰이죠. 여기는 그런데 봐봐. 초반부에 뭘 보고 있어? 신발을 보고 있죠. 아웃결의 신발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애를 한 7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 신발, 아빠 신발, 아빠 신발하고 엄마 신발하고 애가 한 7명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빠가 만약에 돈을 못 벌어오면 7명 아들, 딸들이 쫄쫄쫄 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시인이 사는 그 지상, 그 현관, 그 시인의 가정에 어떻게 됐어? 문수가 다르다는 게 뭐겠어요? 크기. 신발 사이즈를 문수라고 했어. 신발 사이즈가 몇 신으시죠? 몇 신으시죠? 275? 몇 신으세요? 우리 남학생 몇 신으시죠? 신발 사이즈. 네. 신발 몇 신어요? 이거? 엄마가 사줘요, 그냥? 알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람마다 사실 사이즈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봐봐.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금 9명이 있다는 뜻이야. 9명이 있으니까 9명의 신발 사이즈가 다 다른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비유인 거거든. 그러면서 내 신발 사이즈는 19분 반이네. 나도 19분 반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 사이즈야.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는 뭐 몇 돼 주세요. 뭐 고기 2근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고기 2근이 뭔데? 나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19분 반, 뭐 대충 한 270 정도 되시지 않겠어? 280?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내가 그 신발을 신고 눈과 얼음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요즘은 제설을 다 하는데 옛날에는요, 눈 오고 얼음 얼면 걷다가 막 넘어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엄청난 뭐 시련, 고생이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육문삼에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에 왔더니 누가 보이는 거니?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아이들이 웃고 있으니까 귀여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눈과 얼음의 길, 얼음과 눈의 벽으로 짜올린 무슨 얘기야? 인생은 시련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은 뭐야? 우리의 가족들이죠. 자, 그럼 다시 여기 주황색으로 써서 좀 그런데 내 신발을 가지고 걸어서 내 신발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왔죠.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죠. 그렇게 연민은 좀 불쌍하다는 감정이야. 그런 감정이 들죠. 그러면서 여기 강아지들은 누구였어? 갑자기 개가 9마리 나왔을 리가 없잖아. 개가 신발을 신지는 않겠잖아. 아이들을. 잠깐만. 죄송해요. 아이가 9명이었어요. 아빠 엄마도 아니야. 9명이었던 거야. 왜? 아빠 엄마를 강아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하, 강아지 같은 것들아 라고 하면서 무슨 법 썼어? 같은 직유법이죠. 얘들 하나 더 물어볼게. 강아지야 라고 부르는 걸 무슨 법이라고 우린 배웠죠? 이렇게 부르는 거. 도노법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야는 이름이 뭐냐면 부를 때 쓰는 조사니까 얘를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고생들을 다 참고 아버지가 왔어요. 치킨 사들고 왔어요. 이런 얘기라고 보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아버지로서 여전히 사는 것이 좀 어설프긴 해 라고 한 아버지의 애환 같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죠. 내면은 첫 줄부터 뭐야? 네 마음속에는 독이 있대. 그러면서 뭐래? 나는 어떻게 됐어? 자기 스스로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리함이거다. 나는 좀 더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는 내가 가족,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들과 삶에서 오는 시련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면 성찰이라고 본다면 나가 좀 더 적절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면에 대한 정보량이 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나가 좀 더 내면 성찰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필기하시고 필기되셨으면 또 넘어가 봅시다. 54페이지. 자, 반성 있냐? 반성? 와사등 봐. 반성 있냐? 몰라. 슬프대. 왜 슬프대? 나 어디 가지? 즉 방황이죠. 입을 다물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황이죠. 괜히 슬퍼요. 우울증 걸리셨나 봐. 어둡대요. 우울증 걸리셨나 봐. 슬프대. 그냥 우울증 걸리셨나 봐. 그래서 지금 뭐니? 와사등은 뭔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야. 자, 오른쪽 사령으로 가볼게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말하는데, 야, 나는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쪽팔리다 라고 하는 거지. 뭔가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데
나는 침묵을 하고 있어. 왜? 두들겨 맞을까봐.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남자답게 내가 술 먹고 실수로 계엄령을 했어. 풀었어. 이게 감옥 갈 일이래. 그럼 남자답게 나 혼자 갔다 오면 돼요. 근데 괜히 안 가다가 지금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 같이 깜빵을 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다시 봐봐. 그럼 봐봐.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세상은 자유로운 것, 옳은 것을 말하는데 나는 좀 이렇게 좀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시어. 그대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 알아. 자, 나라는 존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야. 나라는 존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야.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죽어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느끼고 있죠. 나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나의 영이 죽어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끝없는 자아 비판하고 있죠. 그럼 봐봐. 일단은 이 오른쪽 시는 명확하게 자아 비판이야. 와사등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사람 우울해요, 지금. 그러면 화자의 과거에 대한 반성은 둘째 치더라도 화자 반성은 나는 맞는데 가는 모르겠어. 그냥 우울해. 근데 봐봐. 자아 비판도 우울도 괴로운 생각인 건 맞으니까 고뇌죠. 그러니까 고뇌의 단어 뜻은 뭐야? 괴로울 고자야. 뇌. 이 뇌라고 생각하셔도 괴로운 생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게 고뇌야. 됐니? 필기 정리하시고. 됐니? 되셨어요? 필기하셨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5페이지 진남주의 설일인데, 자, 보셔야 돼. 자, 눈이 오는 날 나는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자, 보나마나 이 사람은요 외톨이에요. 왜냐면 저도 전 여친하고 헤어진 3년 전에 겨울에 헤어졌고 겨울에 헤어져가지고 혼자 딱 서 있었어. 지금도 전 여친은 전혀 기억도 안 나지만 콩이는 기억이 나. 그러면 저는 아직도 제가 콩이 얘기한 적 있어요? 콩이 얘기했어요 혹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혹시? 콩이가 무슨 색인지 얘기했어요? 콩이는 새카만 색이야. 제가 콩이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얘기했니 혹시? 콩이는 이제 이렇게 실외에서 배변을 하는 습관이 있는 강아지야. 그래서 얘는 이제 자주 나가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똥을 좀 싸야 되거든. 그래서 진짜 그 콩이가 이렇게 항상 실외 배변하고 그러는데 알죠? 강아지들은 원래 이렇게 서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등을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실외 배변을 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막 제일 취약하잖아. 이렇게 뭘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공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변에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 지켜주고 있어야 배변을 해요. 근데 얘는 반대로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사실 콩이랑 같이 살 때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였냐면 전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나는 화장실 문을 닫고 볼일을 보고 싶은데 우리 콩이는 내가 화장실 문 닫고 있으면 난리가 나요. 계속 긁어. 그래서 결국 화장실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 진짜 그 변기에 앉아서 콩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이를 봐야 콩이가 안심을 했어. 그래서 오랜만에 그 콩이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콩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우리 콩이 사진이 어딨냐면 콩이는 너무 귀엽게 생긴 노트와일로고 45kg야. 몸무게 45kg. 콩이 어딨지? 우리 콩이 어디 갔을까? 잠깐만 찾아드릴게요. 이게 우리 얘 우리 콩이거든요. 얘가 우리 콩인데 콩이가 한 번씩 꼭 한번 보여줄게. 못 찾겠다. 나중에 보여줄까? 잠깐만요. 찾기로 한 김에 1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딘가에. 진짜 어디 갔냐? 이거다. 이게 콩이에요. 새카매가지고 밤에 얘를 데리고 산책을 하잖아.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털이 좀 하얗게 됐는데 얘가 이제 늙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저랑 살 때는 다시 검해졌어. 봐봐. 하트 있지 않냐, 하트? 똥꼬에? 진짜. 그래서 얘가 밤에 이렇게 얘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밤에 산책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발이 이렇게 생겼잖아? 완전 새카매요.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보이는 게 이게 엉덩이 이렇게 정확하게 엉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나비가 그려져 있어요. 노란색 나비가 그려져 있어. 얘는 왜 하트가 됐냐면 꼬리를 가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걸을 때는 신나니까 꼬리가 올라가. 꼬리가 올라갔으니까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하트. 그래서 지금은 하트지만 걸어 다닐 때는 나비가 실룩실룩 하는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걸어 다녀요. 갑자기 왜 얘기할까? 외로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옆에 강아지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외로워서 콩 얘기하고 있겠어요? 여자친구랑 꽁냥꽁냥 하느라 좋겠지? 그러니까 뭐야? 나름대로 그냥 위로를 받는 거야. 어떻게? 길 가다가 괜히 나무를 봤어. 바람을 봤어. 야, 둘이 뭔가 부대끼고 있네? 혼자가 아니구만? 길 가다가 그냥 나무에 바람이 이렇게 푸닥푸닥 하는 걸 보면서 야, 봐봐. 나무랑 바람도 혼자가 아니야.
얼마나 왜 그러면 나무랑 바람 보면서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 혼자는 아니야. 나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 위로 하는 거야.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지만 혼자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난 외톨이야. 난 외톨이지만 야, 내가 외톨이 서 있는데 내 주변에 뭐가 있어? 하늘이 있잖아. 그냥 그게 외톨인 거야. 그게 혼자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극구 부인하고 있죠.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야, 하늘이 내 옆에 같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위로를 해요. 어떻게? 야, 인생이란 게 말이야 항상 좋을 수 있겠어? 결국에는 신의 섭리에, 신의 마음에 어디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봐.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사귀고 이 생명을 살자. 한 세상을 누리자. 괜찮아. 딩딩딩. 그거 알잖아요. 그게 원래 어디였지?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 갑자기 베트남 민 됐어. 그래가지고 원래 그 뭐였지? 그 옛날에 그 뭐지? 베트남 쇼미더머니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지금 민 돼가지고 다 춤추고 있어요. 그렇게 뭐 하고 있어? 새의 눈시울이. 그렇지. 눈물 닦아야지 혼자인데. 새의 눈시울이 얼음이 돼서 눈 내리고 있군요. 심지어 승천한 눈물들이. 그래 네 눈물이야 다. 다시 땅에 떨구는 그런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 나는 혼자지만 혼자는 아니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봐봐. 이상을 추구하면서 맞을 수도 있는데 현실 모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리하면 이거야. 외톨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요. 또 현실에서 뭔가 자연의 신의 섭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뭐하고 있다? 위로하고 있다. 이게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 외톨이지만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 무슨 비판 아니고요. 두 번째 얘들아 이제 이런 거야. 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요. 자, 여러분 혹시 기독교 있으신 분 괜찮아?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 쳐다보지 마. 걔가 민망하잖아. 얘들 봐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이 현실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죠?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고 알려주시죠. 자, 봐봐. 불교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불교에서는 속세라고 하고요. 어디에 갈 수 있어? 서방 정토, 극락 정토 뭐 이런 데 갈 수 있죠.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이게 뭐였어? 세속 또는 속세. 여기가 탈속이잖아. 그 다음에 서양 전통에서, 서양 고전에서는 여기를 뭐라 그러지? 이데아. 여기를 뭐라 그래? 현실, 현상계. 옛날 사람들은 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위쪽을 우리가 뭐 이런 티어 같은 것도 천상계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를 이상세계라고 봤고요. 여기를 현실세계라고 봤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현실이 괴로워.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차은우가 아니야. 괴로워. 나는 누가 되고 싶어? 나는 차은우가 되고 싶어. 하지만 될 수가 없어.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현실과 초월적 세계에서 내가 현실보다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런 거면 맞는 선질 텐데 그게 아니지. 현실에서 나름의 위로를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월 세계까지는 가고 있질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 다 틀렸고 이 사람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된다? 외톨이지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자연이나 신의 섭리를 깨달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필기하시고 자 넘어가서 여기도 볼게요. 수천리. 수천리가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이래. 공동묘지 왜 갔을까 해서 봤더니 그렇죠. 누이 동생의 무덤 공동묘지가 있고 누이 동생 무덤에 갔는데 봐봐 그럼 얘들아. 현실은 누이 동생의 죽음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상은 뭘까? 아마도 누이를 다시 만나고 싶진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렇지. 동생에 대한 생각, 동생에 대한 그리움, 다시 만나고 싶음.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점 괴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현실은 누이의 죽음, 이상은 누이를 다시 만나고 싶거나 누이에 대한 그리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정답 맞는 선지 되겠고요. 계속 보자. 얘들아 봐봐. 아우성은 엄청 시끄러운 거잖아. 소리가 없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 모순이야. 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해. 이거 교집합 기호다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거 얘들아. A와 A 교집합, A 여집합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걸 모순이고 모순으로 묘사했으니까 모순 형용이라고 하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아까 배우셨죠? 무슨 법? 역설법이다. 뭐 그렇대요. 자 그럼 봐. 이상세계 있니?
어딘 이상세계? 그렇죠. 저 푸른 바다. 노스텔지어는 여러분 낭만이야. 그 낭만이라는 거는 이상이야. 맞죠? 날개를 펴다. 이념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뭐야? 내가 여기 이상세계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나는 여기 날아가고 싶거든? 근데 날아갈 수가 없어.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즉 깃대에 내가 묶인 그런 손수건이야. 난 이상을 지향하지만 갈 수가 없죠. 좌절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뭐다? 이상세계한 동경 있죠. 이상세계한 동경 있죠. 하지만 뭐도 있어? 깃대에 막혀 있으니까 좌절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내신에서 뭐라고 할까? 깃대는 그렇죠. 한계, 제약 이렇게 읽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상에 대한 지향이 좌절됐다라고 읽겠죠. 정답 맞는 선지겠죠. 되셨죠? 몇 개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실전 연습 세미 모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두세 개만 더 볼게요. 자, 57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슬퍼요. 봐봐. 여승, 승려야. 여자 승려야. 절을 했어. 하면서 잘 보셔야 돼. 여기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내 음세가 났다니까 후각.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우린 오감으로 어떤 정보를 기억해. 그러면서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 너 기억났어. 자, 늙었다니까 무슨 시간의 흐름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쓸쓸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얼굴이 늙어버렸고 쓸쓸해 보이니 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서럽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흘렀다니까 뭐 하고 있겠어?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근던판으로 회상을 시작했어. 나는 한 여인, 아무래도 그 여인이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승, 그 파리한 여인이었겠죠. 나는 그 여인이 생각이 났는데 그 여인은 옛날이니까 애를 좀 때렸을 거야. 왜 때렸을까? 뭐 말을 안 듣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아이를 때려야 되는 이 상황도 너무나 괴롭고 차게 울었던 그 상황도 너무나 괴로웠죠. 즉 무슨 얘기야? 여인의 괴로운 삶이죠. 근데 그 괴로운 삶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고, 즉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서 무덤으로 갔겠어요? 죽었단 얘기겠지. 남편도 실종됐단 얘기겠죠. 결국에는 모든 가족을 다 잃었으니 이 사람의 선택은 뭐밖에 없었을까? 머리가 떨어지는 승려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어떤 구성이에요? 그렇죠.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행에 과거에서도 다시 최근까지 오게 되는 순행. 그래서 역순행 구성으로 들어와 있고요.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기보다는 여유보다는 슬픔을 자꾸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유롭다기보다는 너무 슬픈데? 서럽고? 되셨죠?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작품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슬슬 좀 이 정도 하시면 잡히실 거예요.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고 쉴 거고 과제는 저번처럼 하루에 한 10개씩 푸시면 10집씩 푸시면 또 한 50개, 60개 정도 풀으시면 되겠죠. 60개 정도 풀으시면 되고 뒤쪽 파트 60개 정도 풀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부정적 현실의 포용이다. 있죠. 왜? 봐봐. 나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겠대. 하지만 뭐래? 나 부러워하지 않겠대. 그렇죠. 내가 굶어야 되면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나는 부러워하겠대? 남 것을 탓하겠대? 아니요. 나는 내 것을 지키겠대. 부정적이지만 극복하겠다고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그것을 버티고 살아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겠대?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겠대? 내 충효를 살겠대. 화목하게 살겠대. 신의 있게 살겠대.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살겠대. 되게 여유가 넘치죠. 내가 재산이 100조가 있어도 더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재산이 100원 있어도 뭐 그깟 것 좀 어쩌 라면서 포용하는 여유로운 정신 보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개의치 않죠. 여유롭다. 정답 5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